네, 우리 저 변민수 부연구위원님께서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조망을 해주시고요. 또 방향성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계속해서 이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변 박사님?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도 좀 나올 예정이죠? 예, 아마도 뭐 제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가요? 네네. 직종에 따라서 단순 노무지가 안에 어떠한 장애 유형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또는 뭐 중경증의 비율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분 주제 발표에 대해서 그 지정 토론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의 박성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변 박사님 토론자는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한 5분 내지 7분? 네, 그 정도에서 좀 하고, 어차피 지금 쉬는 시간은 조금 더 이렇게 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유념해서 먼저 우리 저 박성원 연구위원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그 토론문은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사실 박할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와 있는데, 어쩌면 변민수 박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또 제 나름의 의견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예측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미래보다 더 먼 미래가 맞추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한 5시간쯤 뒤에는 이제 도착해야겠죠, 그죠? 근데 1시간쯤 뒤에 제가 어디 있을지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버스를 탈지, 걸어갈지, 뭐 KTX를 탈지. 근데 5시간 뒤에는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근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5시간 뒤냐, 뭐 1시간 뒤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근미래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회는 그만큼 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질문하고 싶냐면,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자, 이건 일종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이 전략을 갖고 우리 사회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무슨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그냥 방법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 방법에 따른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우리가 그거를 사용해서 어느 사회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산업시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다니엘 벨이 사실 탈산업사회, 정보화 시대, 어떤 그 정보가 재산이 되는, 물질적 기반이 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게 60년 전인데, 우리가 여전히 산업사회라는 틀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해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할 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논의되는 기술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에다가 앞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인다든지 혹은 자율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기술이 어떻게 자율성을 갖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철학과 현실의 그 저널에 나온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다룬 논문을 보니까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전에 3차 산업혁명 때는 차를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4차 산업대회는 차가 운전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작은 조사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차를 운전한다 하고 차가 운전한다 하고, 차가 운전한다는 시대는 차를 운전한다는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차가 운전한다 하면 그 뒤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어요. 차가 운전한다, 나는 그래서 책을 읽는다, 나는 춤을 춘다, 나는 논다, 나는 노래한다, 그죠? 근데 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는 그 뒤에 붙는 그 동사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이 주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기술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인간은 뭘 하게 될까?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저는 변 박사님이 일부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인간이 여러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신체가 변형, 확장, 증강되는 것을 트랜스휴먼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포스트휴먼이라는 말도 하고요. 혹은 심지어는 인간 2.0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인공지능의 발달, 두 번째는 유전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1.0과 인간 2.0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술의 변화를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재정의를 할 때 이 혁명적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기술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기술이 다 해결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인간 1.0 시대는 네이처가 중심이었어요. 자연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진화하는. 근데 인간 2.0은 네이처라는 말 앞에 D를 붙입니다. 디네이처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 자연적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하고 싶지 않은, 그죠? 그런 거를 뭐 안티에이징이라고도 한다든지, 또 혹은 어떤 죽음에 저항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인간 2.0 혹은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자연적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에 대한 거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동안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좋은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저도 동안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동안은요, 자연적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인간 2.0에 대한 변화를 경험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써놓은 인간 2.0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 뭐냐 하는 걸 제가 36페이지에 써놔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것들이 어떤 트랜스휴머니즘 혹은 뭐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인간 2.0 시대를 향해서 뭔가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까 변 박사님도 일부 얘기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간의 신체를 변형, 확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30초만 더 쓰면요, 인간 1.0은 일종의 애벌레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 2.0은 나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애벌레가 변태해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럼 나비의 시대에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몸의 다변화라고 할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의사인데 런던의 어떤 환자를 로봇팔로 수술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 로봇팔도 제 신체 일부입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데, 또 어떤 브레인 칩, 요즘에 그런 기술들 많이 나오죠. 이 칩도 제 몸의 일부인가요? 제 몸의 일부가 어디에 분산돼 있거나 혹은 확장돼 있거나 변형돼 있는 형태로 맞이하게 되는 삶.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가정하면 장애인 분야에서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제가 최근에 그 연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정현 씨하고 같이 미래연구 저널에 낸 논문이 이런 트랜스휴머니즘에 따른 중에 그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얘가 의족 있잖아요. 의족도 몸의 일부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의족이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는
그를 의족의 파손도 요양급여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조금씩 가능성은 열리는데 인간 2.0 시대에 따라서 장애인도 이 의족도 몸의 일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일종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각과 틀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보게 되고 그 가능성들 속에서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또 어떤 그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딘지에 대한 토론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원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이 산업혁명을 보는 시각, 관점에 대해서 조금 확장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단순히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인간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따가 뭐 좀 부연하실 게 있으시면 우리 발제자께서 좀 피드백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토론은요. 김철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죄송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모처럼 스위스와 한국에서만 지금 붐을 일으키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경로 의존성을 가져서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물론 산업 현장, 우리 사회 현상에서 바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대부분의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150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기술 변화, 기술 중심의 분석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일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아니면 기업이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임금 수준, 경쟁력 이런 것들 요소를 다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래서 이런 수치, 이런 직종 변화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노동시장, 노정 과정 이런 노동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같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은 국가에서 기술 변화에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다만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딜리에서 나온 노동 4.0 백서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공정 관리예요. 공정 관리 효율하고 작게는 기업, 나아가서는 지역 한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노동은 어디지? 그래서 그 노동 4.0 백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동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요, 우리 노동 시장도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클라우드 워크, 또 플랫폼 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 제조업, 공장, 사무실 이 관계 범위를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클라우드 공통이 중개하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 중개망에 접촉해서 가입으로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정형화된 근로자 근로 관계가 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고용 형태가 많이 나타날 텐데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물론 뭐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근로자 제조업 정규직 인수의 시스템입니다. 4대 공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걸 다 커버를 하지 못해 사회보호 관점에서도 이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노동시장 유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애인 쪽에서는 기회이자 활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글쎄 자료를 찾을 시간이 없었는데 물론 이런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 특히 장애인 노동시장,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페이퍼는 주로 있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 변수 중에 기술 변화의 속도, 기술 변화의 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로 해서 좀 더 찾아보면 분석을 좀 더 정교해서 해보면 좀 더 그 차이를 좀 구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결책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변수 하나 추가한다면 사실 이러한 기술 변화가 장애인 쪽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피지컬한 것도 물론이고 근로 여건, 근로 조건을 다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이민아 창조경제 이사장인가 이분이 작년 초에 가장 선풍적으로 4차 산업혁명 선구자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분석을 하신 게 있어 보면 잘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하여튼 어쨌든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저위험군을 보면 우리가 낫죠. 왜냐? 지금 대부분이 단순 너무 젊은 근로자가 자동화로 공장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자리 일을 위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그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나 지금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직능원에서도 작년 연말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했더니 50% 이상이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박단이 아주 재밌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올까 타임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 결론으로 변 박사님이 제시하신 증강협업하고 저는 정말 헤드를 너무 잘 뽑았다. 이걸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임 교수님이 오거나이즈 하셨는데 잘 모셨다는 게 사실 이런 것을 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와 계세요. 박승희 국장님도 그렇고 김한공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어쩌면 이런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죠. 제도적,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지원해주고 확대,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박 국장님이 교육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직업훈련 분야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는 기존의 교육훈련 프레임, 훈련 개념, 방식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러한 시대에 직업훈련은 무엇일까? 철학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고용부에서는 그 4차 혁명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전 세계적인 평생 직업력도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력 양성 미래 사회는 기술 변화까지 포함하고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죠. 결국 포용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핵심 주체가 장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사회 폭을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게 단순히 고용, 일자리, 훈련 이것만이 아닌 것이죠. 다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산업이나 교육, 나아가서 복지까지 다 오르는 이런 좀 폭넓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잘 모르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이루었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저평가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많은 특화된 기술들을 어떤 특정 직종, 특정 과정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이직 스킬, 기본적인 기초소양 인성을 포함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스킬이죠. 그러니까 전이 가능한 수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아주 디테일한 전문의보다도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교육이나 사회 시스템이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통합하고 아우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권 말씀이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좀 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직업이라는 개념 또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심지어는 뭐 장애의 정의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컨셉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 또 어떤 삶의 그 변화 양상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두 분 발제하신 분들 지정 토론 들으시고 또 플로에서 들으셨으니까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아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쪽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사실은 이게 어떤 우리가 하나의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논의도 한 역사의 과정이고 또 인류의 발전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그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위협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기회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우려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어떤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제한된 능력들을 조금 더 기술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보완이 돼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어떤 기회가 우리 앞에 좀 놓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일과 분배, 뭐 이러한 복지, 뭐 이런 것도 아마 다시 리파인돼야 될까, 재정의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나라를 믿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도 저희 나라는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성과를 잘 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래에 장애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같이 일원으로 서 있어야지만 그 열매를 공유받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만약에 배제되거나 진입조차 하지 못하면 그때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수혜자로 전락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같이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장애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해 주신 것과 말씀드리며 아까도 제가 발표에서 1인 공장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뭐 1인 벤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전, 특히 뭐 지금 현재 기술은 우리가 이제 시간하고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고 생각하는 사유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물건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뇌파로 뭔가 조정을 해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3D 프린터가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드론도 그걸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만큼 장애인이 1인 창업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마중물을 만들어내지 않나. 단순히 그런 것들을 그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시장 논리로만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은 아마 진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기업도 정부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이요.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30분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 자체가 너무 좀 타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두루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것들을 충분히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기를 기대하고 지금 시간이 4시니까 한 쉬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죠. 끝내는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4시 10분에 이 자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는 박수로 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전망과 과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뭐 이런 주제로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순서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또 토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달장애인의 직업 전망과 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호산나 대학의 이동기 부학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0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직업 전망과 과제에 대한 어떤 저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발달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발달 장애 인구의 그 인구 사회학적인 최근의 그 변화와 발달 장애인의 고용이라는 그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주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발달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과 고용 관계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그 자동화나 인공지능 등의 이 기술 변화가 독립 변수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사람의 고용입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의 그 고용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독립 변수는 발달 장애인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발달 장애가 갖는 장애의 특성이 그 독립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자동화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관계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만은 그 직업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 태스크, 과제를 기준으로 전산화 가능성을 분석한 여러 그 자료들을 보면은 21개의 그 OECD 국가 전체 평균 9% 그 직업만이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화 대체될 직업이 6%에 불과하다는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이하의 그 정형화되는 그런 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대체 비용이 경제적인 효과성이 매우 낮은 소규모 그 작업장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발달 장애인의 그 일자리에 직업 당장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인 그 최근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발달 장애인의 그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달 장애인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달 장애인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도대체 뭔지,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그 변화는 뭐냐면은 발달 장애인의 평균 수명의 증가로 그 노령합니다. 미국의 그 의학 저널들을 보면은 1996년도 그 발달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66.1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비장애인의 평균 수명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진 반면에 발달 장애인들은 조로 현상으로 인해서 성인기가 굉장히 짧고 노년기의 삶을 굉장히 길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라든지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그 노인 연령을 45세에서 55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런 조로 현상으로 인해서
기능이족이 상실이 되고 기능이족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그 여러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과연 발달 장애인의 그 리타이어먼트 그 은퇴 시기가 언젠지에 대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애인 우리나라 그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발달 장애 일반 장애인의 그 증가율은 그런 대로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그 등록 장애인의 그 증가 비율의 2배 정도, 2배 정도로 그 증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구 사회학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야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가 해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의 그 유럽처럼 미국처럼 45세에서 55세로 규정할 경우에는 10년 내지 또 15년 이내에 발달 장애인 노인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발달 장애인 인구의 경증화 추세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을 그 인구 발달 장애인의 그 인구를 보면은 경증화가 60에서 65%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그 발달 장애인 인구 조사를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한 50에서 55%까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발달 장애 총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경증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증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종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인을 하나의 중증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그 카테고리화 하지 말고 발달 장애인들도 지적 능력에 따라서 경증, 그 다음에 중간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중증 시비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들의 그 욕구에 맞는 교육과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을 직종 중에 그 통계를 보면은 성직자 그리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직,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종목들을 그 직업들을 우리 발달 장애인 경증의 발달 장애인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봤을 때 노인 요양 보호, 노인 요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그 노인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의 그 틈새로 생기는 그 직업이 새로운 직업군이 애견하고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서 천만 그 애견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견 관련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건 뭐 세계적인 영향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교회,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재단의 그 교회 행정 보조 업무로서 발달 장애인을 한 명 정도만 쓰면은 이 고용은 굉장한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경증의 발달 장애인하고 관계되는 지금 이 새로운 직업군이 노인 요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미용인데요. 미용은 보통 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염색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염색만 하는. 그래서 이 노인들은 별 자격증도 없이 노인들을 위한 염색은 별 미용 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경증의 발달 장애인 아니면 중간 정도의 그 발달 장애인 정도라도 훈련을 많이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노인 요양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애견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지금 이 직종들을 보면은 일반 그 비장애인의 지금 전문대학에 있는 학과들입니다. 노인요양학과, 애견학과, 미용학과 뭐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업무들은 일자리들은 현장 실무 교육이 아주 장기간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이런 직종이지만은 대부분 이러한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동화 대체로 인해서 일반 기업의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기업의 근로자가 줄어들므로써 의무고용 비율이라든지 의무고용 부담금이 축소가 되는 문제가 지금 대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그 수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증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발달장애 인구의 수명이 발달장애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그 발달장애인의 그 일자리는 그 계속 그냥 늘어나야 되는 이런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의무 고용 비율이라든지 고용 그 부담금 축소 같은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든지 직업재활법,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이외의 그 보완책을 통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고용 핵심 이슈가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그 이슈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청소년기, 성인기 발달 장애인의 고용 지원이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상당히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학교 내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고용 유지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달 장애 4차 산업 시대가 아니라 5차, 6차 산업 시대가 오더라도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핵심 이슈는 고용 유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불안한 이 저조한 고용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고용 유지를 저해하는 그 장애 요인부터 우리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학교 교육입니다. 요즘 비장애 그 우리 아이들의 그 중고등학교 교육을 보면은 혁신학교라든지 자율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육 방법에 정말 혁신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그 특수교육의 이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달 장애 인구의 그 50%가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 장애인의 개인차가 무시된 채 학업 위주의 그 교과 과정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통합 교육의 영향으로 청소년기에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지역 사회의 그 취업 현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 중에 장애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용 유지의 그 장애 요인으로는 고용을 지원하는 직업재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부모나 특수교사 또 뭐 관계부처 행정가들도 그 직무지도원 등의 그 인적 지원이나 아니면은 부가적인 기능 훈련으로 고용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쉽게 믿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그 직업 교육 과정들이 전부 직무 기술 교육에 지나치게 지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보는데 순수한 지적 장애하고 자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폐적인 성향, 특히 아스퍼거나 이런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그 발달 장애인들 경우에는 직무 그 기능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인성, 대인관계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매너라는 예절이라든지 이 등등의 이 인성 교육의 비율이 한 3대 7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순수한 지적 장애는 그저 5대 5나 아니면 4대 6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 직무 기술 그 기능 교육에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고용의 기능은 뛰어나는데 통합된 그 고용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이후에 사업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장애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은 발달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유지의 최대 장애 요인이 뭐냐 하면은 그 작업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통합된 환경에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기관리 기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회성 기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 직장인으로서 예절이라든지 매너,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발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행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 행동은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그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고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역사회 통합에도 가장 저해가 되는 그 장애 요인이 바로 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이 매너라든지 상황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된 그 어떤 환경에서 몇 세션을 교육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습득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또래 집단에서 속에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간 조화를 이룰 때만이 지금 대인관계,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매너, 예절, 상황 인지 이런 것들이 습득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지금 장애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년기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지금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요양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애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노인 염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 보조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 특히 경증 발달 장애인들의 그 능력 욕구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실생활 중심의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는 통합 교과 과정이 구성이 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대부분이 이 직업 재활하고 관계되는 기관들이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지금 많은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 직업과 작업과 관련된 기능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외의 그 인성 기본적인 인성 교육의 이 비율도 지금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의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정부 부처와 그 다음에 핵심 기관 간의 협력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이 하나의 그 해결 방안입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부 부처 간의 정책 개발
그다음에 국립특수교육원,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다음에 고용공단 간의 그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그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 그 알선에 대한 그 업무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상호 서비스가 좀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국립특수원이나 개발원이나 아니면 고용공단에 많은 연구분들께서 발달장애인의 그 고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 분들도 각각 그 개발원이나 특수교육원이나 아니면 개발원이나 공단의 그 연구원들 간의 그 연계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셔서 그 연구 내용들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전문대학의 설립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 인구의 50%가 경증으로 지금 이상의 경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특성과 능력, 그 다음에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학제를 갖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대학입니다. 이 말은 다시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학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발달장애인이라는 그 인구 집단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이라 그러면 4년제, 직업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 이렇게 지금 학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전문대학의 그 학제는 정말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학제가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뭐 4년도 될 수 있는 뭐 이런 좀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학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직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새로운 직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노인요양이나 애견이나 미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전공과입니다. 그죠? 전공과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그 다음에 현장 실무 교육이 반드시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본 인성 교육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쳐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의 이 고용 유지는 단기간으로 복지관에서 몇 개월 노인 요양을 한 3, 4개월을 아니면 6개월을 교육시켜서 고정으로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그 발달 장애인의 교육 목표가 우리가 기존에는 자립적인 성인이었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달 장애인의 그 마지막 고얼은 고용주가 만족하는 준비된 직업인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주가 만족하는 준비된 직업인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이 안에 발달 장애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이 지금 고용주가 만족하는 준비된 직장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발달 장애인의 그 고용에 있어서 그 변화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 정부의 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은 발달 장애인의 그 고용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많이 그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기 부회장님께서 이제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통합적인 직업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우리 장애인공단의 양해철 국장님이 또 지적 토론을 하실 거라서 잘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